더불어민주당은 재정당국의 세수 오차를 거듭 질타하며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용도라고 밝혀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여운구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의례적인 식사 약속 전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 등과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올해 국세 초과세수 추계를 둘러싼 당정 간의 갈등과 여야 선대위 전략 그리고 라인업에 대해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 19조 원의 추가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연일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쓰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 3대 패키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약 19조 원의 추가 초과세수를 전망했는데 올해 추가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 3대 패키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추가세수 전망치를 10조 원대로 일부러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도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압박했고 야당에는 원내대표 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제 예산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25조 원과 윤석열의 50조 원,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세수 전망치를 약 19조 원으로 수정한 기획재정부는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가 점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축의 오류에 대해 하반기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교부금을 제외하면 13조 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라며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한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세수 추계 문제로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가 세수 납부 유예 주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유예 요건에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초과 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돌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여당의 주장에 백기투항을 한다면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당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법사위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의례적인 식사 약속이었다고 해명하며 오히려 야당의 압박성 전화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와 여당 의원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공방의 불씨가 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지휘하는 공수처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보도로 야당은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주인검사잖아요. 네. 그런 분이 우리 여당의 법사위원이시고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대변인 하시는 분이 사적으로 선거 개입, 그건 정치 공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박성준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의례적인 덕담 전화였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답니다. 아니 지금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네. 정숙하세요. 검찰한테 사주하라고 고발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야당의 무리수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야당에서 공수처에 항의 전화를 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 누가 정치 개입입니까? 공수처와 통화한 사실을 밝힌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은 공수처로부터 먼저 걸려온 제안 전화였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좀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보려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제안을 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여야 항의를 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중립성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 관련 법안들을 검토해달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 요청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이 부동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후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 요청하며 정책 이슈화에 나섰습니다. 기본주택 공약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에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일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이고 보훈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입니다. 청년 소통 행보에도 주력해온 이 후보는 대학생 언론인들과 만났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이 후보의 의견을 묻자 이 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공공심야 약국을 방문해 의료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최종 조율을 거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나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를 3단계 지휘체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총괄선대본부장을 없애는 대신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조직, 직능, 정책, 홍보 등 분야별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윤 후보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 전 대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최원일 전 천안함 한장과 유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는 건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 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천안함 이건 피격 사건이고 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고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준모병제를 도입해 일반병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000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창립 30주년 행사와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올해 2월에 출범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 의장은 개헌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논의해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 번의 합의 처리가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상대로 개헌 논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취임 이후부터 개헌 문제는 논의해도 되니까 우선 논의의 틀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또 5년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최근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등 활동 결과 보고서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큰 만큼 권력구조 변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한 데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여기저기서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김형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사의 포털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의 연합뉴스 제재 조치를 언급하며 포털뉴스 운영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 심사 권한을 재평위로 넘겼지만 위원회 구성과 판단 기준이 모두 비공개인 상황이라 두 기업의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평위의 언론사 제재가 언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하고 재평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경찰과 검찰의 계좌 추적에 동의한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대해서 부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져 있는 지금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힘도 비과세 기준 상향에 긍정적인 가운데 기재위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방명록에 기득권과 싸워온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광주 시립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는 이른바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여야 모두 대선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제 고심이 깊어 보이는데 지난 2일에 출범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그 내부에서 쇄신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이제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이 메머드급 선대위로 꾸려졌는데 네. 이제 지난 2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약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이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 그 선대위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엊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같은 말을 했는데 이 조직만 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날 초선 의원들도 현 선대위 체제가 현역 의원과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요. 외부 인재 영입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 같은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현 선대위 체제가 아쉽다 이런 점은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사 결정과 논의 구조가 이제 복잡하다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큰 선거를 기획한 이 책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이 구원 투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간담회 그 참석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 등판을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지만 양 전 원장 역시 선대위 합류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선대위와 관련해선 컨트롤 타워가 없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은 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선대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죠.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발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 주말쯤에는 선대위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에 누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인선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는 그 발표하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또 늦지 않게 발표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만 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란 점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과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이제 메머드급인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어떻게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선대위 또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이렇게 쌍두마차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대위는 이 대선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원톱을 맡고요.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이 수평적 조직으로 정책, 조직, 직능, 홍보 이렇게 4개 본부와 특보단 등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국민통합위는 이 조국 사태 이후 갈라진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전략 논의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에도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 안에 자체적으로 또 국민통합위원회를 이제 두겠다는 건데 그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국민통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이제 방점을 찍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진보와 이 보수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위원장에 이 비문계 인사로 꼽히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김 전 대표가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여야 대선 후보의 이제 표심을 공략할 선거운동 전략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여야 모두 이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3천 가상세계를 뜻하기도 하는 이 메타버스, 이제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줄인 말인데 이 후보는 이 주말마다 이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서고 있고요. 또 캠핑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명심 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직속위원회인 청년 플랫폼도 활동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난 2017년 이 프랑스 마크롱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청년 5천 명과 함께 시민 2만 3천 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돌풍을 일으킨 전략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청년 플랫폼은 향후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정책본부와 연계해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터뷰 현황을 실시간 현황방으로 공유하면서 이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 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AI 윤석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가상세계 이 아바타로 등장을 하는 방식인데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이 AI 윤석열이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이 홍길동처럼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전 소설 속 인물인 이 전우치를 이름을 따서 전우치 캠페인이라고 하자는 당내 제안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위치 정보 시스템 이 GPS를 장착한 유세차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GPS 검색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직접 현장에 알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기술을 활용해서 접촉면을 넓히면 이제 표심을 공략을 하고 있는 여야인데요. 대선 판세를 가를 이러한 청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좀 궁금해지게 합니다. 네, 국민의힘 디지털 정당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AI 윤석열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의 선대위를 둘러싼 고심과 또 선거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제3지대 파격 공약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지대 대선 주자들이 파격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시선 끌기에 나섰습니다. 의혹 공방에 치우친 거대 양당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입 수시 및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등을 담은 청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사병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무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징병제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 병은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 충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단계별 모병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모병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 되면 병력 고갈 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전면적인 모병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징병의 경제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입니다.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 되고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청년층 공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김 전 부총리, 청년층이 민감해하는 수능과 입시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습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모두 2030 세대가 솔깃해할 팔격 공약을 내놓으면서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표심이 대선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만큼 지속적인 공약 발표를 통해 2030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인데요. 여야 모두 2030 세대 구애에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2030의 표심, 그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들 나도 49수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험생들을 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석열 후보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희로애락이 수능만을 향한 것이 아닌 만큼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일 하루는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란다며 저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수험생 응원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과 선생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먼저 위로를 전했고요. 이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저도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고 공감을 표하며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내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 51만 명에 육박하는 수험생이 모여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긴장감은 자신감으로 100% 실력 발휘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프닝 영상이 좀 새롭게 바뀌었네요. 두 분 네. 만족하시나요? 캐리커처. 너무 귀여운데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네, 당정 간에도 파열음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바로 올해 초과 세수가 그 이유입니다. 정부의 예측치가 31조 5천억 원인데요. 그를 훨씬 더 뛰어넘는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자 민주당은 고의적인 과소 추계였다면 이게 국정조사감이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상 최대 세수 오차와 당정의 정면 충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 저렇게 세계 추정을 기재부 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보고할 때나 정부에 보고할 때는 만약에 세수를 누락했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께서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관료체계고 특히 경제 관료는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키워진 경제 관료들이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요한 근간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정부 내에서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충격적일 것 같고 당연히 야당은 이걸 민주당 공격에 활용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이게 보수 정부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네. 이건 여야가 함께 이건 이런 문제, 관료들이 정치권을 속이는 문제, 이런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관료가 정치권을 속인 거다. 네. 네. 어쨌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이 좋아서 초과세수지 결국에는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네.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뜯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민생이 뭐 녹록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경로로 왔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 집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집과 관련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어진 걸로 이제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과세를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과세수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많이 부과한 정부가 선거를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지금의 어떤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아지는 거는 이런 이제 초과 세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이렇게 높인 거에 대해서 이제 조세 저항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교체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조세 저항이라는 부분은 늘 있는 거죠. 늘 조세 저항이. 네. 박근혜 정부 때 그 세금 담배세 확 올려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됐잖아요. 민심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게 간접세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증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세력이 이길 수 있겠냐. 이긴 전례가 없다. 없죠.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다 감세 경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지적 세금이 과다하게 거쳤다. 그럼 어디서 과다하게 거쳤냐? 이거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일부 과다 세수는 수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거친 세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수가 많이 거친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이게 2018, 19년에 급격하게 올랐고 그것이 세제 개편으로 반영되려면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이 경제 관료들이 빠진 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급하자. 이게 이제 여야가 후보들이 내놓은 건데 재경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돈이 네. 없다고. 네. 그때 세수 추계를 19조 정도 낮게 하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쨌든 논리적으로 세수가 많이 거쳤으면 그것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 이거는 지금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뭐 보편 지원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건 네.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두텁게 지원하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 관료들이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 거죠. 초과세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야 명분이 네. 그나마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이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가 예산 증액에 그동안 이제 반대해왔던 재정 당국을 압박해서 이재명 표 이제 3종 패키지라고 불리는 그 일상회복지원금, 손실보상 그리고 지역 화폐 뭐 이걸 이제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그 풀이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야당의 입장은 정부가 백기를 만약에 든다면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또 강경한 그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채 상황 우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네, 뭐 당연히 지금 국채부터 상환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세수가 초과가 됐는데 이걸 뭐 어디다가 더 쓸 거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국채 상환을 뭐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뭐 3종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쪽 후보 이제 윤 후보가 주장한 그 50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또 별도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 토론을 할 문제고 저는 일단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 국가부채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상환을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네네. 국가 부채라는 게 지금 못 갚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국가재정법 90조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세계 잉여금 조항인데 네. 그건 다 법으로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앵커께 어제 100만 원을 빌리고 4인간에 오늘 돈이 생겨서 100만 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국채라는 건 다 기간이 있고 이게 빌리는 건 또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갚는 것도 일정한 기간에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빚부터 갚아라. 그러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이 이재명표 뭐 3종 세트 국민께 돌려드리는 이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접점이 찾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 문제가 그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갈등적으로 가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든가 윤석열 후보가 나는 보편적인 건 죽어도 못 받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부분은 정쟁으로 싸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께 이익을 어떻게 주느냐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토론해서 여야가 네. 어떻게든 빨리 초과 세수가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우선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 그러니까 이제 두 미래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이제 두 후보는 일단 후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분명하게 어디서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아까 부동산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앞으로 더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과도하게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도 청년과의 접점 찾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호국 행보에 나섰는데요. 오늘 두 대선 후보의 발걸음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잠시 후에는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서 약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이런 그 윤 후보의 일종의 가만히 전략, 또 신중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실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혹은 저분의 국가관이 의심되거나 노동관이 의심되거나 친일적 의심을 받은 그건 전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들켜서 먼저 파동을 겪었죠. 그래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게 득이죠. 그건 득인데 이 득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보가 싸우는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싸우는 게 아니고 후보가 싸우는 거지 이준석 대표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질 않기 때문에 공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를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자면 바닥을 훑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건 또 그 처지에서는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심야 약국으로 후보가 약사를 만납니다. 대화를 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는 아직까지도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후보가 심야 약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쫓아간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지역위원장들도 일제히 심야 약국을 하는 겁니다. 심야 약국을 한다고요? 심야 약국 이 투어, 이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목소리를 듣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즉 후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후보 아바타가 돼서 249개 지역구로 들어가라. 지역위원장들이. 이걸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민주당에게 중요한 반전의 계기를 잡느냐 잃어버리느냐 이렇게 될 거라고 진정한 봅니다. 원팀으로 움직이느냐 못하느냐. 그건 꼭 원팀은 아닌 것 같아요. 혼연일체가 되느냐. 이제 대개 국회에서는 의원들은 원팀을 후보랑 같이 다니는 걸 원팀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보의 아바타가 돼서 뛰는 겁니다. 이걸 해내면 민주당은 반전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좀 아까 그 윤석열 후보의 가만히 전략이라는 표현 부분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웃으셨는데요. 웃음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이제 그 선거가 인물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세력 간 경쟁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권 교체 심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세력 간 경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인물 경쟁으로 가면 뭐 윤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정 운영 아직까지 이제 좀 초보자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전에도 또 실수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대장동권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물 경쟁으로 가면 굉장히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세력 간 경쟁으로 구도를 맞춰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후보의 어떤 후보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 재창출,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바라는 세력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민희 전 의원께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최 전 의원께서 또 여의도에서 또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가까우세요. 이현주 의원께서. 민주당에 예전에 그러셨죠. 그러셨죠. 김한길 대표 때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시절인가? 그때 제가 청년위원장 했었죠. 전국 청년위원장. 측근이셨어요. 측근까지는 아닌데 가까웠죠. 지금 좀 어떤 심정이신지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초반부터 조언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근데 저는 이제 소통한 적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올해 초에 한번 잠시 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를 한테 조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언을 좀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해주시나 보다. 여전히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때 입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끊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입당을 했으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거리가 좀 먼 분들은 좀 이제 소통이 끊어진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계속해서 좀 소통이 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짐작이 가고 근데 이제 다만 선대위에서 뭘 맞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야 뭐 정권 그러니까 정부니까 그게 뭐 당을 떠나서 또 이제 원로니까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거 맡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잖아요. 네. 그럼 선거면 이제 어쨌든 김한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무튼 당적은 없으실 텐데 이 이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당적을 보유하시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대위에 어떤 직함을 갖는 것은 또 큰 결단이시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조언을 계속 하시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뭘 맡아서 그러니까 당선된 후가 아니라 당선되기 전에도 선거 전에서 뭘 맡아서 선대위에 뛰어든다. 이거는 상당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일개 의원이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옮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도 네네. 아직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했죠. 입당까지는. 그러니까 일개 의원은 그게 그렇게 몸이 무겁질 않은데 김한길 대표님은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죠.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아서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을 넘은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네. 그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뽑아서 국회의원 다선하셨고 민주당 쪽에서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장관까지 하셨군요.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시겠죠. 네. 고민을 아마 하실 고민이 깊으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현재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고민이 깊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꼭 국회의원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는데 그때 원내대표셨어요. 그래서 저를 발탁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신 분이라 늘 마음속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냥 뒤에서 조언하시는 게 어떨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뒤에서 조언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은 일단 유보하시는 네, 걸로. 뭐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시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정도. 다음 근데 질문. 아마 네. 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류를 갖다가 만약에 하실 수도 뭐 그런 관계는 있었다. 계속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갑자기 나온 네. 얘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청년들과 이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제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우려하는 한 지지자 글에다가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제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대위 합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홍준표라는 분의 캐릭터를 이해를 하시면 다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모르고 이제 보시면 이제 좀 그런 게 이분은 이제 항상 이렇게 왜 독고다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좀 나쁜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 항상 이제 어떤 그 기성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네. 자신의 소신대로 그냥 그냥 지르고 자기 소신대로 그냥 가고 어떻게 보면 뭐 무소의 뿔처럼 가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진 분들은 대개는 이제 진보 쪽에 많이 있으신데 국민의힘 쪽에는 이런 분이 흔하진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홍 후보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고 그래서 어떤 뭐 이득을 갖다 주고 뭐 이해관계가 있어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입장에 서운할 때가 있죠. 본인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득을 나눠 먹는데 쉽게 말해서 안 그러고 이렇게 꼿꼿하게 계시면 정치라는 게 양심대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말뜻은 이제 본인이 볼 때 뭐 내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후보가 아니었어도 이런 얘기 막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좀 경험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뭐 여소야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봉착할 텐데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사실 뭐 제3 후보들이 있지만 두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입장에서는 당선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곡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직접. 그랬더니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 얘기는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검사였어요. 네네. 그 정권 실세를 구속시킨 기계 있는 검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됐을 때도 이해창 후보 아들 둘이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끝까지 마이크를 안 잡고 지지연설을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누구보다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같이 움직였던 나머지가 다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한 부분도 비전문가인 저희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후보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출범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선 최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초선 의원들이 당의 대선 전략에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잡음이 아니라 쓴소리. 네, 쓴소리. 내부에서 잡음이 안 나오니까 밖에서 쓴소리. 이게 정확한 것 같고 네.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뭐 원래 그런 거다. 캠프라는 게 뜰 때는 거창한데 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원래 캠프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날 때쯤 다 제자리에 있는 게 캠프라 저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지적하신 과연 국토보유세 증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거냐 말 거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그리고 후보만 저렇게 뛰고 그러니까 후보가 저렇게 뛰는 걸 한편에선 참 짠하다 안 됐다. 그리고 한편에서 민주당은 왜 안 움직이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 이러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선대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선된 후에 나중에 농공행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막 누가 뭘 맡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열심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형.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사실은 대선에서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 상권 분리도 굉장히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메머드급 선대 이런 선대위 치고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다음에 재선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총선 때까지 이 180석의 아주 그냥 비대한 여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지금의 이제 경제가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내년 내후년에 그러면 이게 다 덮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총선은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되면 좋지만 이재명 후보가 안 돼도 내 앞길을 위해서는 뭐 꼭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는데 네, 그런 심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더군다나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막 열심히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이 두 후보가 확정된 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어쨌든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뭐 바람 빠진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짱 토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은 지금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올해 국세 초과 세수 추계를 둘러싼 당정 간의 갈등 그리고 여야 선대위 구성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추위는 없겠고요.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그동안 노력한 만큼 실력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한 뉴스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